뇌졸중과 삼킴장애. 뇌졸중 후 삼킴장애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언어 재활사와 함께 뇌졸중과 삼킴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뇌졸중과 삼킴장애를 다루기에 앞서 삼킴과 삼킴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삼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을 구강에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삼킴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과정은 크게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강 단계는 입안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쉬운 형태로 조작하고 목 뒤로 운반하는 단계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넣은 뒤 입술을 다물고 턱을 움직이면서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음식물을 침과 섞어 부드럽게 한 다음 혀를 사용해 음식 덩이로 뭉쳐서 목 뒤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인두 단계에서는 음식물이 코나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꿀꺽하는 삼킴 반사를 통해 음식물을 목 뒤로 넘깁니다. 이때 목젖 부위인 영구개가 코를 막아주고 후두개는 기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인두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식도 윗부분의 괄약근이 느슨해져 식도 입구가 열리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에서는 식도 입구를 통과한 음식물이 식도 운동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도 맨 아랫부분의 괄약근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입에서부터 인두를 거쳐 식도까지의 삼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죠. 각각의 삼킴 단계에는 입술, 치아, 혀, 인두, 후두, 식도와 같은 다양한 신체 기관이 관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신체 기관들이 잘 협응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삼킬 수 있지요.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이 영상은 정상적인 삼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혀를 통해 목 뒤로 보내지고 후두개가 기도를 안전하게 막은 상태로 꿀꺽하는 삼킴 반사가 일어나면서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가 식도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식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숨을 쉴 때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입니다. 만약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살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식도까지 여러 단계의 삼킴 과정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를 보이면 삼킴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거나 혀로 음식물을 목 뒤로 옮기기가 어렵거나 삼킬 때 자주 살해에 걸린다면 삼킴 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삼킴 장애가 있으면 식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고 행여나 잦은 살해로 인해 폐렴에 걸리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요. 뇌졸중은 이러한 삼킴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졸중과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약 40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경험하고 매년 10만 명당 20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신체 마비, 감각 저하, 언어 능력과 말 능력의 저하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삼킴 장애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변화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삼킴 장애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 후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경우가 많지요. 얼굴이나 구강 근육에 마비가 생기면 혀와 턱, 입술 등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입술이 마비되면 입을 잘 다물지 못해서 음식물이 흐를 수 있고 혀와 턱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음식물을 씹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또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물을 목 뒤로 운반하기가 어렵고 입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지요. 만약 음식물이 의도치 않게 목 뒤로 넘어가면 살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구강이나 인두의 감각이 저하되면 삼킬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음식물이 먼저 목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음식을 꿀꺽 삼키는 삼킴 반사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으면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살해에 걸려도 기침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삼킨 후에 입안이나 목구멍에 음식물이 남더라도 이물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미각이 저하되면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식사가 즐겁지 않겠지요. 뇌졸중으로 복용하는 약 때문에 침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침이 줄어서 구강이 건조해지면 음식물이 잘 들러붙어서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강이나 인두에 음식 잔여물이 남을 가능성도 높아져요. 또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니 구강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해요. 구강 건조증이 심하면 혀가 갈라져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인두와 후두의 움직임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인두의 운동이 저하되면 음식을 삼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삼킨 후 목구멍에 잔여물이 남기도 하고 기침을 해도 잔여물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에 목소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후두 문제가 원인일 수 있어요. 후두는 목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되면 음성 문제뿐만 아니라 살해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뇌졸중으로 인해 식도의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삼키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도에 음식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요. 식도 괄약근이 잘 열리지 않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식도 괄약근이 너무 느슨해지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목으로 역류할 수도 있어요. 뇌졸중으로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신체에,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신체에 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신체 한쪽의 움직임이 불편하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 왼쪽으로만 음식을 씹어야 하고 왼쪽 목구멍이 마비되면 온전한 오른쪽 목구멍으로만 음식을 잘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안이나 목구멍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고 살해에 걸릴 위험도 더 높아져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삼킴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분들은 특히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도 기침이 나지 않는 무증상 흡인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살해에 걸려서 기침이 날 때가 있지요. 이때는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어요. 기침이 나는 이유는 기도나 폐로 들어간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숨을 터뜨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신체의 감각과 운동력이 저하되면 흡인이 쉽게 일어날 뿐더러 음식물이 기도나 폐로 들어가도 기침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렇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살해에 걸려도 기침이 나지 않는 무증상 흡인이 많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흡인 발생률은 약 50%까지 보고되는데 이 중에서 기침이 나지 않는 무증상 흡인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도 흡인이 있으면 폐렴 발생의 위험이 약 12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분들은 삼킴 장애로 인한 흡인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뇌졸중 후 삼킴 장애가 생기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삼킴 장애 증상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삼킴 장애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의 전문가나 언어재활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삼킴과 삼킴장애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한 삼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